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을 처음 꺼낸 이유는요. 저는 그 K 이제 이 평화를 네.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가 어쨌든 간에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는 또 이제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북한하고 이제 적경하고 접경하고 있고, 또 북한의 상당 지역은 과거에 사실 또 경기도였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혹시 이걸 돌파하기 위한 어쨌든 간에 경기도 지사로서 어떤 좀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좀 계획 같은 건 갖고 계신가요? 저는 예를 들면 행정가, 정치인으로서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머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머슴 이쁘면 뭐예요? 일을 잘해야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작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막 드러난 큰 걸 한 건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제가 그런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건 많지 않다. 작은 걸 여러 군데서 많이 한다. 손발을 많이 쓰면서 손발이 바쁘게. 남북 관계 문제도 물론 이제 뭐 국가 정상 간의 합의라든지 뭐 어떤 대대적인 국제 관계 변화를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기다릴 거냐? 저는 그보다는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뢰와 그렇죠. 연대 의식인데 그게 그럼 말로 하면 생기냐? 저는 안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는 옆집에 성격 사나운 동생이 살고 있는데 자꾸 성질 건드면 시끄럽고 우리가 더 위험해진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딱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이, 왜 그래? 자, 고기 한 번 이렇게 먹고. 저기서 좀 어렵지?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사람도 소개해주고. 이래야, 옆집에서 그렇죠. 같이 살지. 자꾸 코 찌르고 막, 너 뺏고, 막 시끄럽다고 때리고, 뭐 이러면은 더 해버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확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경기도 입장에서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적게라도 신뢰를 쌓아가자, 우리 단위에서. 그래서 저는 독자적으로, 물론 통일부에 통고하고 협조를 얻어서 정부 승인을 받아가면서도 좀 독자적으로 많이 교류해요. 교류하고, 지원도 사실은 아니하고, 이번에도 마스크 지원하려다가 욕 엄청 먹었는데, 물론 상황이 너무 나빠서 제가 접긴 해, 보류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 북한은 뭐 돼지열병 지원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그쪽을 막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방역 문제, 말라리아 뭐 등등의 협조도 하고, 의약품도 보내고, 사실은 뭐, 영유아용 밀가루도 보내고, 묘목도 보내고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다. 물론 경제협력도 제가 계속 꾸준히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충돌 국면에서 이제 좀 완화하고 평화적 국면으로 바꾸는 거는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그 매판 세력, 내가 대학 다닐 때 들어본 얘기인데, 들어본 얘기인데, 하여튼 외세에 의존한 그 특권 세력들의 준동에 놓은 거는 북한이고 남북 간의 긴장이란 말이죠. 그게 또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의 이제 압력을 뭐 장시적으로 받는 막 1년에 5조 더 내라 그래도 참 뭐 말도 못하고 확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솔직히 우리한테 뭐 반드시 우리만 필요한 건 아닌데 마치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와 있는 용병처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근거가 사실 남북관계 이 분단 상황 더 크게 보면 한반도라고 하는 대륙과 해양이 접하는 이 중간지대에 있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길게 보고 또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은 부분에서 서로 신뢰 쌓고 조금이라도 주고받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사항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좀 보내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그걸 해야 돼요.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마련하는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길. 하여튼 꼭 해야 됩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때까지 조금씩 신뢰를 만들어 온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신뢰가 전 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사회 구성원들 다 그렇겠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가 이제 제일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화두를 꺼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사님은 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정성이 어쨌든 간에 아이콘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굳이 강조를 안 해도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고요. 제가 좀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요. 지사님이 2017년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뭐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청년들이요. 청년들,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이 이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네, 절망 세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일본처럼, 일본이 30년 동안 지금 정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20대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토리 세대라고.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꿈들을 포기하고 사는 이런 세대를 빗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늘만 사는. 그렇죠. 네. 예, 그냥.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 미래에는 결국은 20, 30대가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0, 30대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코로나19로 터지면서 다시 아르바이트 일자도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네. 그래서 20, 30대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성남지사 때 청년 수당을 처음 이제 다시 얘기한 것을. 배당. 네, 청년 배당을 얘기한 것을. 제가 그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뵙기 전이지만은 네. 지지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죠. 네, 방송에서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청년 기본 배당 제가 굉장히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다. 제가 이제 저출산 비용 일부 이제 하려고 하면은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우리 사회의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경제 구조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그다음에 교육 구조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요. 지사님은 이 문제를 좀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 맞습니다. 정치, 경제, 노동 뭐 다 정말 거미줄처럼 연관돼 있고 하나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도 청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또는 전 세계적인 총체적 문제의 한 단면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성장률이 저하한다든지, 뭐 인구가 정체한다든지, 아니면 생산 양식이 바뀐다든지, 예를 들면 이게 생산 양식이 바뀌면 원래는 좋은 건데, 총량으로는 좋은데, 특정 소속을 다 독점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지털 경제일 수도 있는데, 뭐 산업혁명일 수도 있고, 기술혁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년 문제가 생긴 이유는 청년 문제만 독단적인 문제는 아니고,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과거 확장판 정책만 얘기들 한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경제 방식을 바꿔야 된다. 토대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요 공급 균형을 맞추는 게 정상적인 경제일 텐데, 지금 공급 측면은 공급 총 역량, 제가 그냥 비추치는데 공급 총 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수요 역량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이 공급 역량이 증대될 때는 원래 옛날에는 노동력을 그걸 다 받쳐줬는데, 이제 노동이 필요 없고, 다 무슨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기술이 다 해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을 대체하잖아요. 이게 좋은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쁜 결과를 냈잖아요. 그냥 일자리는 사라지고, 그리고 기성세대는 다 차지하고 있고, 신규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꿔야 된다.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하는 만큼 사회적 부가 늘어나니까. 네가 노동한 것 중에 일부를 네가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새는 노동을 해서 만들어진 부가 크지 않고 다 기계와 기술이 다 해치우니까 그걸 특정 소수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생계, 수입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잖아요. 그럴 만한 시대를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노동은 별로 가치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인간의 노동은 뭐 해야 되냐? 부족한 걸 채우는 고역이 아니고, 이제는 평균적으로 보면 다 남는 시대니까, 얼마나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냐.
노동이란 나의 삶의 가치를 올리는, 나의 자아 실현을 돕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제활동이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 물론 일부는 빼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허덕허덕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다 남는 데는 누가 얼마를 더 가질 것이냐.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자본이나 뭐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사실은 매우 훌륭한, 과거 어릴 때보다도 잘 살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분명한데, 그렇죠. 과거의 삶의 방식을 계속하니까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그 다음에 일자리 감소, 청년들은 갈 데 없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그죠? 청년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체적으로 이런 사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게 좀 삶의 양식도, 노동에 대한 인식도, 경제 양식도 좀 바꿀 대전환을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실제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바꾸지 않으면 길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마침 코로나 때문에 생 난리가 났는데 위기잖아요. 이때가 진짜 변화를 만들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뭐 평소 그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주창자지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확 국민들이 아주 그냥 뼈저리게 지금 채우고 있는 맞습니다. 야,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말단의 경제 흐름을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이 적은 금액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1년에 서너 번만 하면 좋겠네. 제가 네. 저는 12월 달까지 한 7번 계속 못 하겠으면은 한 서너 번이라도 좀 더 하자. 네, 제가 두세 번 얘기했는데. 그거 하는데 뭐 예산 보니까요. GDP에서 한 2%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GDP에서요. 그럼 지금 뭐 지출한 게 0.6%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부금을 해소 안 해도 그 정도면 해결되더라고요. 기부하고 싶은 사람 하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이렇게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요. 이제 이 청년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요. 사실 제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공부하는 방식이나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 그때 공부한 내용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사법시험 본다고 배운 경제학이나 뭐.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세상은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4, 50년이 지났는데 그게 변화가 없다는 건 굉장히 이건 이상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이제 사법시험 공부하느라고 경제학을 열심히 대학 때 배웠는데 고등학교 경제학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긴 하죠. 그때 보면 이제 생산, 유통, 소비, 다시 생산 이렇게 이 순환한다. 공급, 수요, 그다음 정부 영역이 조정을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옛날에 뭘 가르쳤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순환에서 어쨌든 순환인데 첫 출발을 뭘로 잡느냐? 무조건 생산 쪽으로 잡는 거예요. 기업 쪽으로, 공급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경제 정책을 해도 다 이쪽만 해요. 돈을 써도 여기만 써요. IMF 때 159조 6천억인가? 그렇죠. 그거 다 기업에만 막 투자했잖아요. 서민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그때는 생산 측면에, 공급 측면에 투자를 하면, 거길 지원하면,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다시 생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한다고 가르쳤어요. 고도 성장 시대에 맞습니다. 그게 투자할 곳이 많고 투자할 돈이 부족한 시대는 그게 맞아요. 거기가 첫 출발점이 맞아요. 그런데 판이 바뀌었다 생각해 보면 지금은 투자할 돈은 엄청 많아가지고 막 쌓아놓는데 누구는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답은 명확하거든요. 이 순환고리에서 소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것이 생산을 유발하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순환고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시야를 절대 안 옮겨요. 여기다 소비를 하는 소비주체에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재정 정책을 한다든지 이번에처럼 기본소득으로 딱 줘서 특히 이제 지역 화폐는 얼마나 유용합니까? 반드시 써라. 언제까지 안 쓰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 확 살잖아요. 근데 이 소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은 핵심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배운 초보 경제학에 오면 그런데 이 관료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저건 낭비야. 무조건 기업은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기업을 뭐 지원을 해가지고 무슨 뭐 한다는데 아니
한번 먹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소비가 안 되는데 막 쌀 잡는 연습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투자 자금이 부족하던 시대, 즉 공급 역량이 부족하던 시대의 정책을 지금 수요 역량이 부족한 시대, 특히 소비 역량이 부족한 시대에 적용하면 더 빨리 망가진다. 공급과 소비가 이렇게 불균형이 되는데 여기를 자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망가지는 거지. 요거를 줄이는 한이 따라 이걸 늘려야 이 균형을 맞춰서 선순환이 되죠. 그게 순환이 경제 아닙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료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이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으로 자꾸만 이렇게 정책을 피냐 할 때는요. 결국 국가 재정이라는 건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이. 근데 그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먹을 거냐? 이거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을 많이 쓰면은 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그렇죠. 그것도 싫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골라서 많이 주자 소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 얘기를 써놨길래 네. 야 조선일보가 착해서 그런 거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수만 골라서 집중 지원을 하면 세금을 내는 다수는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싫어해요. 겉으로는 맞다 그래. 네. 속으로는 싫어해. 그러면 조세 저항, 그다음에 정책 저항이 생기니까 이 정책이 확대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럼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일이 적어져. 그렇지. 사실은 그거예요. 예. 근데 엄청 착해서 야 저기는 골라서 줘야 돼. 예. 이번에도 몰아줘야 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정말로 아주 간교한 수책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기본소득 같은 걸 좀 경험을 하면서.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피부로 느꼈던 거 아니에요? 먹어봐야 국가가 맛을 압니다. 아주 누군가가 거기다가 저거 엄청 맛없어.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써. 막 그러고 지는 뒤에서 막 먹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은 한번 맛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게 첫째로 당연한 권리이고. 예. 그래서 제가 지원금이 아니라 소득이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그 얘기했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정확히 표현했다고. 지원금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것은 네, 그건 국민의 권리로 이제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되는 거. 국민이 낸 세금이고 예, 국민이 그렇죠. 지가 예. 권리로 아주 그걸 받는 건데. 좋은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경험적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나 관료들보다도 경험적으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를 예. 보통 세상 사람들은 수학에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논리적이고 수학에 가깝다고. 제가 보기엔요, 완전히 반대로 정치학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보이고, 맞습니다. 통계 수치는 야, 성장이다라고 이거 통계 낼 수도 있고요. 예. 야, 이거 나빠졌다고 낼 수도 있고, 조금만 바꿔버리면.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저는 아주 저지 정치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뭐 학자인 중에 하나인 크루그만 같은 경우도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다. 네, 맞죠. 이렇게 냉정하게 이유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할 때는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료들이 그걸 이제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이제 뭐냐면 기업에다가 지원해줘야지 소위 말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논리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반박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 제조업 시대 때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일자리도 늘었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제조업의 종사자가 92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요.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요. 줄어들면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기업의 가치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들의 기업들 가치하고 그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규모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상관성이 없어버렸어요. 네. 과거에는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이 기업이 가치가 크면은 고용 규모도 굉장히 컸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까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일자리 창출 역량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나의 주역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훼손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가 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아니니까.